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는 컬렉션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의 특징과 활용법을 배우고 관련 내장 함수와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연산을 실습합니다. 또한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방법까지 학습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가공하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6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1번 컬렉션 자료형에서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의 특징을 비교하겠습니다. 2번 리스트와 튜플에서는 순서 있는 자료형의 구조와 관련 메소드를 다루고 3번 세트와 딕셔너리에서는 순서 없는 자료형과 관련 메소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 4번 관련 내장 함수를 통해 컬렉션 자료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배우고 5번 시퀀스 자료형에서는 결합, 반복, 인덱싱, 슬라이싱과 같은 공통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다차원 데이터에서는 중첩된 자료 구조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1번 컬렉션 자료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썬에서 여러 값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컬렉션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컬렉션 자료형에는 크게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는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며 변경이 가능한 자료형입니다.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튜플은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자료형입니다. 리터럴을 만들 때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와 튜플은 각각 대괄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스트고 소괄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튜플입니다. 아래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찍어보고 튜플을 찍어봤습니다. 타입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 리스트는 리스트라는 키워드가, 튜플은 튜플이라는 키워드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셋과 딕셔너리입니다. 세트는 순서가 없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한 자료형입니다. 중괄호를 사용하고 집합 연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집합 연산이라고 하면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는 키 값과 쌍, 키 값 쌍으로 값을 저장합니다. 중간에 콜론을 이용해서 콜론 앞에 부분이 키, 뒤에 부분이 값이 됩니다. 키는 중복이 될 수 없으며 변경이 가능합니다. 키 값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 꼭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옆에 코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자료형은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딕셔너리 자료형도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하나의 쌍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키와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콜론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타입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set과 di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컬렉션 자료형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를 그룹으로 관리할 때, 검색, 정렬, 집합, 연산 등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할 때, 반복문과 함께 요소를 탐색하고 가공할 때, 특히 이 코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트는 733처럼 중복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37만 나옵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733이라는 순서로 저장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37이 나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같은 키를 3이라는 같은 키를 여러 번 쓰면 마지막 값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형은
저장 구조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성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컬렉션 자료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렉션 자료형 중 리스트와 튜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하며 가변 객체입니다. 즉 요소를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하며 불변 객체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생성하면 요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두 자료형 모두 순서가 있고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있어 시퀀스 자료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연산인 결합, 반복, 인덱싱, 슬라이싱 연산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와 튜플의 가장 큰 차이점인 가변 객체와 불변 객체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변수에 733이라고 하는 원소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할 때 인덱싱을 사용해서 값을 변경하게 되면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7을 9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33이라는 리스트가 933으로 변경이 됩니다. 반면에 튜플은 불변 객체라서 733이라는 원래의 튜플 원소의 값이 이런 코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곧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7을 9로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소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튜플은 요소 변경을 시도하면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고정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때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입니다. 오른쪽은 리스트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리스트 객체가 가지는 메소드를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리스트의 메소드는 총 11개입니다. 여기서 메소드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리스트 클래스에는 이와 같이 11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리스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리스트 객체점을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펜드 메소드는 마지막에 원소를 추가하는 메소드입니다. 인서트 메소드는 1번 인덱스 자리에 9를 추가한다는 의미입니다. 0번, 1번 이 자리에 9가 들어오고 원래 있던 1은 오른쪽으로 밀려납니다. extend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러한 리스트의 원소를 원래의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원래의 리스트가 312가 아니고 이 리스트가 됩니다. 39124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서 5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4라는 원소 자리에 5번 인덱스 제가 인서트라는 메소드와 헷갈렸습니다. 5번 인덱스가 아니고 5와 6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추가를 합니다. 다음은 remove 메소드입니다. remove 메소드는 이 리스트에서 1이라는 원소를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1이 제거가 돼서 3, 9, 2, 4, 5, 6이 됩니다. pop이라는 메소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꺼내서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6이라는 원소를 꺼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sort는 용어 그대로 정렬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reverse는 역순으로 배치하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2, 3, 4, 5, 6을 역순으로 배치하게 되면 9, 5, 3, 4, 2가 됩니다. 9, 5, 4, 3, 2가 됩니다. 카운트 메소드는 원소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3이라는 원소가 한 개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인덱스 메소드는 이 원소의 인덱스 값을 반환합니다. 9라는 원소의 인덱스는 0번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카피 메소드는 원래의 리스트에서 복사본을 만듭니다. 95432라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러한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클리어 메소드는 원소들을 모두 삭제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리스트가 95432인데 이 부분의 원소들을 전부 삭제를 하게 돼서 결국 비어있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튜플은 불변객체이기 때문에 삭제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소드도 단 두 개만 존재합니다. 카운트 메소드와 인덱스 메소드입니다. 카운트와 인덱스 메소드는 리스트에도 존재하는 메소드입니다. 정리하면 리스트는 가변객체라서 많은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총 11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반면 튜플은 불변객체라서 메소드가 단 두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카운트와 인덱스 메소드입니다. 이상으로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렉션 자료형 중에서 세트와 딕셔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트부터 보겠습니다. 세트는 중괄호를 사용해서 만들고 자동으로 중복을 제거합니다. 또한 요소 간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고 대신 수학에서 배웠던 집합 관련한 연산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등의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트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곧 가변객체란 뜻이죠. 만든 뒤에도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1, 2, 2라는 4개의 원소를 입력했지만 실제로 2가 하나만 남고 1, 2, 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 2, 3이란 결과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5라는 원소를 추가했습니다. remove 메소드가 존재해서 set 원소에 있는 원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를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키와 값이 됩니다. 이 딕셔너리 객체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키는 중복될 수 없고 반드시 변하지 않는 자료형, 곧 불변객체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튜플과 같은 불변객체, 그리고 기본형 자료형에 해당하는 숫자, 문자열 등도 불변객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밸류 값은 어떤 값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변객체든 가변객체든 밸류 값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딕셔너리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키 값상을 추가하거나 기존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객체입니다.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C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3을 주게 되면 원래 없던 아이템, 곧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A라는 키에 해당하는 1이라는 값을 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요소가 수정이 됩니다. A라는 키 1에 A키 1이라는 값이 A키 0이라는 값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C라는 새로운 키를 추가하고 A의 값을 수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제 코드에 나와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서 name 키를 이용해서 값을 확인해 봤습니다. age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은 2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name 키를 입력하면 앨리스, age 키를 입력하면 25를 돌려줍니다. 즉 인덱싱이 아니라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인덱싱이라고 하면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키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트 메소드도 몇 가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업데이트는 여러 값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고
유니온은 합집합, 인터섹션은 교집합을 만들어줍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에 자주 쓰이는 메소드입니다. 키즈라고 하는 메소드는 모든 키를 반환하고 values라는 메소드는 모든 값을 반환합니다. 키와 값을 묶어서 반환하는 items라는 메소드도 존재합니다. 팝은 키를 제거하면서 해당 값을 돌려줍니다. b키에 해당하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get은 키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것처럼 b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줍니다. b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 2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set는 고유한 값들의 집합을 다룰 때 유용하고 딕셔너리는 키 값 쌍의 구조적 데이터를 관리할 때 적합합니다. 키 값을 동시에 다룰 때 이 자료형 모두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set와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렉션 자료형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장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컬렉션 자료형을 보다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 유용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형변환 함수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컬렉션 자료형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리스트 내장 함수, tuple, set, dict입니다. 리스트 내장 함수는 다른 자료형을 리스트로 변환할 때, tuple은 tuple로 변환할 때, set은 set, 곧 중복을 제거할 때, dict는 키, 값, 쌍의 시퀀스를 딕셔너리로 변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라는 셋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셋 자료형을 리스트 튜플로 변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가 나오고 소괄호가 나옵니다. 이번엔 3123이라고 하는 셋 3123이라는 이 리스트를 셋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하게 되면 중복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ict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는 내장 함수를 이와 같은 자료형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형은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하나의 원소가 튜플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소가 하나는 스트링이고 하나는 정수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의 자료형을 딕셔너리 객체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dict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결과가 딕셔너리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len 함수입니다. length에서 나온 이름이겠죠. 요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213이라고 하는 리스트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에 3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sum 함수입니다. sum 함수는 숫자형 컬렉션의 모든 요소의 합을 계산합니다. nums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3개의 정수값의 합을 계산한 결과가 6이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x와 min 함수입니다. max는 컬렉션에서 최대값을 반환하고 min은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옆에 예에서처럼 213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최대값은 3이 나오고 최소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장 함수를 활용하면 복잡한 로직을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컬렉션 데이터를 간단하게 변환하거나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장 함수들은 데이터 분석, 필터링, 정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니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컬렉션 자료형과 관련된 내장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퀀스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시퀀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자료형은 데이터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인덱스를 사용해서 각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문자열, 리스트, 튜플이 있습니다. 이 시퀀스 자료형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연산을 지원합니다. 그 공통적인 연산의 대표적인 게 결합, 반복, 인덱싱, 슬라이싱입니다. 이 연산은 우리가 앞에서 스트링을 다룰 때 언급했던 연산들입니다. 먼저 결합 연산입니다. 결합은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두 시퀀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자열, 리스트, 튜플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예시 코드를 보면 하이와 파이썬이라는 두 개의 문자열을 결합하고 1, 2, 3, 4라고 하는 두 개의 리스트를 결합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튜플을 결합한 예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반복 연산입니다. 반복은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시퀀스를 여러 번 이어 붙입니다. 옆에 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3번 반복하게 되면 하이, 하이, 하이가 됩니다. 1, 2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반복 연산하게 되면 1, 2, 1, 2라는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튜플도 1, 2, 1, 2라고 하는 4개의 원소를 갖는 튜플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반복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덱싱은 시퀀스의 특정 위치,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또는 요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음수 인덱스가 가능합니다.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뒤에서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곧 뒤에서부터 원소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리스트, 튜플이 있고 문자열의 0번 인덱스는 A가 되고 리스트의 1번 인덱스는 B가 됩니다. 튜플의 마이너스 1번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첫 번째 C라는 원소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싱 연산입니다. 슬라이싱은 3개의 값을 줘서 부분 컬렉션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문자열은 부분 문자열, 리스트는 부분 리스트, 튜플은 부분 튜플을 만들어냅니다. 스타트, 엔드, 스탑 형태로 범위를 지정해 구간을 추출합니다. 스타트는 포함을 하고 엔드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엔드라는 용어 대신 스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S, 스타트, 스탑, 스텝의 값을 줘서 구간을 추출합니다. 스텝은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배우는 등차 수열의 공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풀하는 리스트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 4, 2라는 슬라이싱 연산하게 되면 1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인 2,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 2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개씩 건너뛰기 때문에 B와 D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 리스트, 서브 리스트가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1부터 3까지 2칸 간격으로 요소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퀀스 자료형을 잘 활용하면 데이터의 순서와 위치를 기반으로 원하는 값을 쉽게 꺼내고 조합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연산들은 문자열 처리나 데이터, 특히 리스트의 데이터 조작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므로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퀀스 자료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데이터, 멀티디멘셔널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차원 데이터란 컬렉션 안에 또 다른 컬렉션이 들어가 있는 중첩 구조를 말합니다. 즉,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들어가거나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먼저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들어가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 행을 모아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예시 코드를 보면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지금 딕셔너리 객체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딕셔너리 객체에는 name이라는 키, score라는 키에 각각의 값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인덱싱을 활용해서 값을 추출해 보면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의 0번 인덱스 안에 있는 이 딕셔너리에서 키잉을 하게 되면 name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냅니다. 따라서 김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리스트 안에 튜플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좌표를 구현하거나 고정된 구조의 데이터 모음에 유리합니다. 리스트 안에 튜플을 넣어서 좌표나 고정된 구조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즈라고 하는 코디네이트의 약자가 되겠죠. 2개의 원소가 튜플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은 리스트고 안에 있는 원소는 튜플이 됩니다. 여기서 코드스 1은 30, 40이고 그 첫 번째 값,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값이 30이 됩니다. 그래서 30이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입니다. 딕셔너리의 값이 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옆에 예제 코드를 보면 딕셔너리의 키는 스트링이고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이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분류별로 여러 개의 항목을 관리할 때 유용합니다. 이 코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클래스룸의 A라고 하면 A반을 의미하겠죠. A반에 1번 인덱스는 리가 나옵니다. 곧 클래스룸 A라고 하는 것은 딕셔너리의 키잉이 되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나오고 이 리스트의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리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안에 또 다른 딕셔너리를 넣어서 설정값이나 메타데이터처럼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config라고 하는 딕셔너리 안에 키 값의 구조에서 값이 딕셔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값을 구해보면 이 경우 딕셔너리의 db키에 해당하는 이 딕셔너리에서 다시 호스트 키에 있는 값을 찾습니다. 이 딕셔너리에서 호스트 키에 있는 값은 local host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가 local host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를 조합해 원하는 만큼 깊게 중첩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의 형태에 맞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다차원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의 구조와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내장 함수와 시퀀스 자료형의 공통 연산, 다차원 데이터 구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변환, 가공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연산자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